당신은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가 사실은 늘 지난 한 2년 동안 학교에서, 저는 제 직장이 학교니까요. 학교에서 저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던지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나는 뭘 지금 알아봐야 될까? 뭘 알아봐야 될까? 예, 그런 질문들. 제가 멀지 않게 살아요. 그래서 그때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안에서 마침 그 기사 아저씨가 라디오를 틀고 있었는데 KBS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홍보성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디디디디 하고 지하철에서 나오는 음악 같은 게 나오더니 약간 격언 같은 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까치는 원래 바람이 부는 날을 골라서 집을 짓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퍼플렉스한테 답을 찾아봤죠.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 까치들이 정말로 굉장히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답니다. 그게 바람이 불 때 자기 집을 지어야 굉장히 여러 번 무너지기도 하고 한쪽이 무너지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바람이 부는 날 같이 집을 지어야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힘겹게 졌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더 든든하고 안정적으로 그 집을 지킬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가 참 재밌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내가 여기 이 강의를 하러 오는데 이 얘기가 나왔을까? 이건 정말 신이나 AI가 나의 동선을 파악하고 내가 이거를 듣게끔 카카오 택시를 조작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국은 제가 뒤에 결론적인 메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던 얘기도 그런 것 같아요. 밖에 막 바람이 불잖아요. 여기 다 크건 작건 조직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분들이고, 저는 조직을 책임지고 있지는 않지만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책임을 진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뭘 하고 어떤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가 매일매일 굉장히 무거운 질문일 수밖에는 없는데요. 밖에는 바람이 불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AI 강연 요청은 들어오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언론정보학과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저널리스트들을 길러내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나 교육 분야를 얘기를 해보면, 저는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사람들의 사는 것,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들,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들을 연구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2년 전부터는 저도 많이 AI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제 연구 분야가 이러다 보니까 약간 미디어 기술하고 제 연구 분야가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2000년대에는 이제 막 아고라 게시판 이런 게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사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의 토론 공간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게시판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고 왜 현실에서와 게시판에서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낼까? 다르게 상호작용을 할까?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당연히 이제 소셜미디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으로 생기면서, 원래 미디어 기술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고 그것을 서로 교환하기 위한 기술인데, 사람이 우선이 안 되고 이 기술이 가진 잣대로 자꾸 맞춰지는, 그래서 학생들도 인스타에 하나 나오면 그게 약간 성공의 기준이나 이런 게 되고, 마치 모든 인간 사회의 잣대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통화라는 하나의 가치로 모든 것들이 교환되다 보니까 그 통화의 양으로 모든 일들이나 사람들이 품고 있는 심지어는 꿈의 가치까지도 그렇게 매겨지는, 그래서 사실 미디어라는 단어가 참 요물인데요. 사실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끼어드는 거잖아요. 미디에이트 한다는 거. 사실 그냥 우리가 미디어는 우리가 그런 소셜미디어니 언론이 이렇게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거의 그 어원인 미디에이트 한다라는 거는 미디에이터, 중재자 이렇게 무언가 무엇에 그냥 사이에 끼어서 번역해주거나 뭔가를 조율해주거나 하는 것인데 현대사회의 사실은 미디어는 실체가 있고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것들을 조율을 하기보다는 그 끼어드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 약간 주인공이 돼서 이 기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재정렬이 되는 현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은 매우 사이클리컬하게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연식이 보이겠지만 한 99년부터 제가 교수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 기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서비스들이 흥과 망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저도 옛날에 어른들이 옛날에 다 해봤어 뭐 이런 말 나오는 것처럼 그 사이클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근데 AI가 똑같은 사이클을 갈 거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잘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가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있어 왔던 사이클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이것은 또 다를 거야 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또 조금 허황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진실은 그 어딘가 사이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구로서 AI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종류의 정보를 올렸을 때 나랑 똑같은 AI 트윈이 복제가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요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여러 조건들을 뭐 심리학, 인류학, 뭐 언론학 이런 데서 많이 연구를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연구 방법으로 AI를 쓰고 있고요. 아까 이제 앞에 이제 AI 전문가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완전 잘못된 얘기하면 어떡하나 조금 먼저 와서 들었는데요. 뭐 AI마다 개성이 있고 다 장치들이 달라서 그러니까 되게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에서 약간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연구가 원래 텔레비전이나 영화 연구를 할 때는 미디어가 사회를 그대로 정말 잘 재현하나? 라는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굉장히 불평등한데 그거를 그대로 재현하나? 우리나라 노인의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하나? 굉장히 막 울트라 부자들의 모습만 자꾸 비춰지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보통 재현 연구라고 하거든요. 저희 연구실에서도 사실은 AI를 가지고 재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 갈등이 자꾸만 증폭되거나 증폭되어 보이는 현상, 그것이 AI에서 혹시 반복되지는 않는지, AI가 우리가 갈등이나 양극화 관련해서 질문을 물었을 때 한국에 이런 거는 어때? 남녀 갈등은 어떤 상태야? 너는 뭐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을 AI에게 에이전트를 불러서 자꾸 물어보고 걔네들이 답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AI도 과거의 텔레비전이나 영화가 사회의 지극히 일부분을 보여주거나 한쪽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훨씬 더 갈등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이렇게 할 요소가 있어서 근데 이제 AI는 되게 특이한 게 이제까지 제가 연구해왔던 미디어와는 달리 어떤 사이에 끼어드는 미디어이기도 하지만 지가 스피커잖아요. 지가 말을 하잖아요. 저도 어쩔 때 많이 대화하거든요. 뭐 사주도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스피커이자 매개체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저는 아무래도 사회과학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행동을 하는지를 보는 사람이라서 요새는 저는 이 스피커로서의 AI가 어떤 기계 행동을 하는가,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를 우리가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교 교육의 역할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이따 식사 시간에 각자 조직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들 많이 이제 상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대학은 거의 저는 약간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 어떤 비영리 재단, 뭐 비영리 재단에서도 같은 고민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 어떤 비영리 재단, 뭐 대학도 비영리니까요. 못지않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앞에 말씀을 하셨으면요. 저희 학생들 당연히 노트북 켜놓고 수업하죠.
녹음해서 요약해주기 때문에 노트를 할 필요가 없죠. 그 옆에 또 하나 창을 틀어놓고 지금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걸 녹음하면서 요약해, 노트 만들어, 그리고 그것을 팩트 체킹을 오른쪽 창에서 해줘. 그래서 바로바로 팩트 체킹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과에 이제 강사 나오시는 분들이랑 늘 한 학기에 한 번씩 전임인 교수들, 강사들 다 모여서 이제 점심을 하는데 미디어 언론 법제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거의 반쪽이 돼가고 나오셨어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미디어 법제도가 바뀌죠. 기술 바뀌죠. AI에 관련된 법 나오죠. 게다가 정권까지 바뀌어서 이 미디어를 통제하는 여러 가지 법이 너무나 바뀌다 보니까 그 팩트들이 너무나 틀려서 학생들한테 삐끗 잘못 얘기할 수도 없고 애들은 팩트 체킹 해가면서 듣고 뭐 연도 하나 법조항 하나 너무 살떨리게 강의 준비를 해야 돼갖고 거의 죽을 뻔했다고 저한테 자기 강사를 2배 받아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클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려도 2010년대에 소셜미디어가 막 등장하기 시작할 때 이집트에도 이제 사람들이 손에 모바일폰이 갔기 때문에 이집트 같은 나라도 민주적인 세상이 올 거다. 그리고 뭐 zuckerberg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티브 잡스나 다 나와서 2000년대 초에 웹 2.0 나올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웹 2.0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바로 녹음기처럼 참여 공유 개방 이렇게 자동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참여 공유 개방이 온 인류가 가야 할 가치요. 참여한다는데, 공유한다는데, 개방한다는데 뭐가 문제야? 마치 막 정말 윤리적인 이게 선과 악의 막 이거는 선하니까 땡 하고서는 피리어드 찍는 것처럼 참여 공유 개방이 너무나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모두가 달려가야 되는 키워드처럼 근데 결국은 그 참여 공유 개방이 매우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나고 매우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연결이 되면서 오늘날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서로 마음에 상처 입고 분열하고 양극화하고 청소년들은 다 타인의 잣대에 막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다 거의 굉장히 많은 선진국일수록 정신건강 위기까지도 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라나는 거는 뭐 이건 청소년학이나 발달학 하시는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미디어를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거거든요. 부모하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유년기까지는 굉장히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부모와 가족과 학교에서 선생님과 나와 그 인간으로 이어진 그런 수직 관계 안에서 세상을 파악하고 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는 점차 이 수직적인 라인들이 느슨해지면서 친구 위주로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아마 뭐 중학교 한 2학년에서 고등학교 한 1학년,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를 성인이라고 본다면 그 정도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수평적으로 친구들과의 관계와 내가 가진 관계망을 통해서 세상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미디어 기술이라는 게 거기에 막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성리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인간이 성장한다는 건 그런 수직적인 축에서 수평적인 축으로 나가면서 결국은 내가 가진 그런 수직적인 소통축과 수평적인 소통축이 균형이 맞춰 나가는데 미디어가 훅 들어오면서 이제 뭐 초등학교에 식당 같은 데 가면 요새 굉장히 어린 친구들 키우는 엄마들 보면 막 그쵸 옆 테이블에 조용하려면은 막 계속 저 비디오만 보여주고 이러는 게 되게 좋을 수도 있는데 어쩔 때는 막 인스타에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애기 목욕시키면서도 옆에 이제 동영상 틀어놓고 모바일 하고 손으로만 씻기는 뭐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저도 굉장히 옛날에 애 키운 사람은 좀 불편하고 그런 거 있거든요. 예, 정신건강 위기 이런 거 너무 심각해서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달에 호주는 제일 먼저 16세 이하를 완전히 금지했잖아요. 예. 완전히 법으로 금지를 해서 근데 호주가 그렇게 법으로 세게 나간 것을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서 확실히 어떤 기술이 앞에 달려나갈 때와 그게 실제로 사회 안에 퍼져나가면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예기치 않은 포인트에서 확 바꾸는 경우가 많아서 뭐 이게 생산 기술이나 공장에서 생산력을 넘기는 기술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일상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표현하고 나와 내 옆 사람의 관계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이제 일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그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어떤 영향력들을 넓게 살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아마라라는 이제 미래학자죠. 미국의 미래학자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남긴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이런 사이클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술이 일상적으로 침투했다가 자리 잡고 나중에서야 뒷북치듯이 부작용 등을 고려하게 되고 예기치 않았던 작용들이죠. 기술이 변화는 항상 단기적으로 굉장히 과대평가된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그때 얼마나 과소평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2000년 초반부터 이렇게 미디어가 가진 일상의 효과를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이 진짜 사회과학에서 드물게 법칙이라고까지 이름이 붙여진 까닭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느리지만 굉장히 기술로 인한 사회 변화는 굉장히 누적적으로 가속도를 보게 돼 있고, 이거는 한 부분에만 여기만 생산성이 향상되고 자율주행차가 나오니까 그냥 자동차의 성능이 향상되고 자동차가 일종의 집처럼 주거 공간이 되고, 이렇게 국지적으로만 예측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난 10월달에 퓨 리서치라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서베이 회사죠. 근데 다 이제 미국 국내 이슈보다는 굉장히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 나라의 의견들을 조사하는 기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AI가 일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데 각 나라 25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걱정이 더 되니? 좀 우려하고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너무 기대가 만빵이고 이 세상이 좋아질 것 같니? 어느 쪽이야? 물어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려가 제일 적었어요. 물론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여기 회색으로 제일 많죠. 근데 전체적으로 분포를 보면 한국 사람들의 우려가 25개국 중에서 가장 적었고요. 그 뒤에 퀘스천 중에 하나가 AI를 들어본 적이 있어? 라는 대답에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다라고 하는 비율들이 높은 편이기는 한데, 아까 봤던 난 우려 별로 안 해, 그냥 되게 기대해 라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유보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AI에 대해서 들어봤어? AI에 대해서 알아?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바가 높다. 그러니까 엄청 알아야지만 AI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알았다라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가 높으니까 AI? 나 잘 몰라. 그냥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면 이 앞에 질문에 대한 대답하고 이렇게 앞뒤가 맞으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개가 한국 사회가 사실은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엄청나게 빨리 달려나가고 있다는 거는 저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AI한테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무 AI 기술들이 매일매일 달라져서 너무 힘든데 비록 중립적인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내가 너무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는 걸 그려줘 했더니 뚝딱 그려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요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이 지금 엄청 빠르게 나가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증빙들이 또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저도 늘 이제 어떻게 하지? 그냥 조기 은퇴해버릴까? 그런 생각도 하면 여러 번씩 하지만 여기 계신 리더분들도 만약에 AI가 아닌 다른 본질적인 고민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너무 바뀌는 것 같다. 기술에 대해서 내가 자신도 없다. 이게 도대체 판을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 모르겠다라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저와 비슷하다면 나는 그냥 슈퍼히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루에 몇 번씩 되뇌이시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최선이고, 내가 너무 모든 것을 알고 이런 것들 다 대비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는 저는 너무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2000년대부터 미디어가 일상에 끼친 영향들을 연구를 하면서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 이 미디어가 바꾼 세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1차적인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학위를 할 때는 미디어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90년대 후반, 중후반은 이메일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이메일 정도 썼었고 인터넷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었고요. 이메일도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도 집에서 막 이렇게 지금처럼 막 네이버 계정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메리칸 온라인이나 컴퓨서브 같은 그런 서비스를 구독을 해야 쓸 수 있는 거고 이메일은 당연히 그냥 학교 가서 메인 컴퓨터에 연결된 걸로 정말 커서 깜빡깜빡거리는데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연령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야기라는 프로그램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엄마 아버지 잠드시면 전화선 빼고 이렇게 딱 컴퓨터 선 꽂아가지고 이야기 연결해서 뭐 커뮤니티 들어가고 그 정도였는데 이제 2000년 이후 우리나라로 치자면 막 2000년대 말에 촛불 시위 나고 그래서 인터넷 힘 뭐 이런 것들 소셜 미디어 들어오고 하면서 그 저희 연구 분야에서는 그 CMC라고 부르거든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라고 불러서 CMC라고 부르는데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등장한 이후에 그 전에 보통 여러분들이 언론정보학과를 신문방송학과라는 이름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신문이나 방송이나 영화나 이렇게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고 틀어주는 미디어를 보는 모드에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뭘 하나 제일 많이 하는 게 딴 사람이랑 수다를 떠는 거네. 수다를 떤다라는 게 어떤 과정인 거지? 수다를 떠는 게 인간관계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것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왜 사람들은 온라인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세게 말하는 거지? 라는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통을 연구를 하고는 있다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을 안 순간부터 우리가 도대체 소통을 연구한다 그러는데 이제까지 뭐를 연구하고 있던 거지? 미디어 안에 있는 프로페셔널들이 어떻게 일하고 PD들이 어떻게 일하고 영화라는 게 어떻게 생산되고 미디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가 좀 엄한데 정신이 팔려있는 것은 아닌가? 누구도 뭐 이런 얘기를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연구자들 내부의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그런 자각들이 일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2000년 전후 해서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컴퓨터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겠다. 내가 막 컴공 막 교수들하고 막 호흡을 하거나 새로 공부를 해서 그런 거를 공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소통한다는 게 정말 무엇이냐. 아까 약간 뭐랄까 보통 한국에서 뭐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에 내가 가졌던 퀘스천이 뭐냐. 이 소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실체를 가졌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뭘까요? 비영리라는 게 뭐지? 우리 조직의 미션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지? 이런 그런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이겠죠. 예컨대 신입 받을 때 물어보는 그런 퀘스천. 학계에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도 이런 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통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미디어 로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물론 그런 것들 여전히 연구하시는 분들도 저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람이 어떨 때 모티베이트 되냐. 민주주의와 미디어 이런 거에 연구를 하더라도 어떤 의견이 나오고 미디어가 어떤 프레임을 깔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어떨 때 의견을 내려고 하지? 어떨 때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하지? 그런 어떤 인간이 가진 본연의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 디자이어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거나 취향을 갖게 되는데 사람들이 어떨 때 자기 취향을 갖게 되나 취향이라는 게 사람들을 추동하는 동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나 이런 질문이라든지 함께 있는다라는 게 큰 재미부터 잔재미까지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누군가 사람들이 함께 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그 자체로 그야말로 에너지 폭발이구나. 그러니까 전처럼 어떤 조직체가 있고 피라미드 뭐 조직도가 있고 이런 조직이 어떤 큰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이 클릭하면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연결된 사회, 커넥티브된 오가니제이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AI 시대에 NGO 리더들이 오신다라고 하니까 내가 연구자로서 어떤 경험을 겪어왔는지를 돌이켜 보니까 결국은 약간 본연적인 질문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고 내가 연구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환경, 그러니까 다른 미디어 환경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딱 다른 면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약간 정신을 차리게 되는 내가 가졌던 질문을 본래 가졌던 질문을 좀 다시 던지게 되는
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AI도 저는 막 허방허방 막 급하게 따라가야 되는 그런 기술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내가 원래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전에 어떤 IT 기업, 아마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디선가 그 어떤 컨퍼런스에서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무슨 테드나 이런 큰 스테이지에 가면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5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10년 후에 어떤 기술이 들어올 것 같아? 자기한테 너무 물어보는데 이 기자들한테 이제 대답을 하면서 제프 베조스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제발 그런 것 좀 물어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 모른다. 나한테 제발 뭐가 안 변할지에 대해서 물어봐 달라. 나는 뭐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어떤 것들이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 써서 챙겨보고 있기는 하지만 나의 정말 주 관심은 나의 메인 컨서는 어떤 것이 세상이 변화해도 변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곱씹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 나의 주된 관심이고 제발 나한테는 뭐가 어떻게 변할 거냐고 물어보지 말고 뭐가 어떻게 변하지 않을 건지를 물어봐 달라. 뭐 그것도 굉장히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아까 대학은 어떻게 될 건지 당장 다음 학기 과목은 애들이 컴퓨터 키고 다 팩트 체킹 해가면서 듣는다는데 나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구성을 해야 될까라는 어떤 마이크로 단위의 고민서부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까지 뭐 결론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학도 사실은 요새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그런 모임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디지털 툴이나 러닝 툴, 학생들 뭐 토론하는 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학교에서 많이 추천해주고 뭐 이런 거 써보시라라고 많이 권유는 하는데 저희가 단과대 단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정말 그냥 커피 타임 갖는 거예요. 근데 주제를 가지고 뭐 수요일 날은 어떤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토론 툴을 써봤는데 그거 얘기하신대요 라고 하면 뭐 거창하게 이거 이렇게 로그인하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뭐 이게 아니고 그냥 그 기술에 대해서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5명, 3명 그냥 커피 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각자 애로사항들 얘기하고 그 선생님이 약간 내가 이런 툴로 이렇게 써봤더니 이렇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역량을 갖추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하는 거는 그래서 그게 교육적인 효과가 거기서 하는 교육은 어떤 것이야?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하면 더 많이 그 어떤 수업에서 같이 논의를 모아가는 거를 하나 아니면은 판단력이 좋아지나 이런 사실은 그런 논의의 장에서 늘 기술이라는 걸 키워드를 가지고 커피 타임을 갖기는 하지만 저도 몇 번 그런 소모임에 들어가 봤는데 결국은 선생님들이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10년 전, 20년에도 했던 똑같은 얘기들 어떻게 교육할 거냐, 애들이 어떻게 변하더냐, 뭐가 더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로 마주쳤었던 것 같아요. 타학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 카이스트는 AI 전사를 키우겠다 이렇게 레토릭을 그거에 대항해서 사실은 저희가 서울대학교에서 내놓은 모토는 우리는 성숙한 리더를 키우겠다. 네. AI 잘 쓰는 전사는 카이스트에서 키우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거보다는 성숙한 인간, 왜냐면 성숙한 인간을 키우면 저는 기술적인 역량을 알아서 섭취하면서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낫죠. 그렇게 저희는 모토를 잡고 나가고 있고요. 이 러시커프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미국의 저널리스트인데요. 이분이 그 팀 휴먼이라는 인간이 협력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굉장히 국제적인 NGO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NGO 리더고 팟캐스트도 굉장히 좋은 거 기술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제발 사람을 기계에다가 끼워 맞추는 거 좀 그만하자. 기술을 사람에다 끼워 맞추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 팀 휴먼 그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딱 이거의 모토로 모든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 사회가 너무 빨려 달려나가고 있으니까 제발 기술에 사람 맞추는 거 그만하고 사람에다가 기술을 좀 맞추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NGO 뭐 이렇게 what if 어떤 거를 퀘스천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게 학교건 어떤 비영리 재단이건 간에 먼저 해야 되는 조직에서 먼저 해야 되는 퀘스천은 사실은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 있으시는 조직들이고 사회인들이기 때문에 조직원들이랑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한테 되게 직면한 도전들이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 조직이 가진 비전은 뭐냐, 그리고 내 사람들, 이 안에 같이 일하는 우리 관계는 굉장히 좋은가? 우리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뻔한 얘기들이라도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게 결국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NPO 리더, 제가 생각하는 어쩌면 학교에서 뭐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로서 혹은 어떤 조직이라도 저는 AI 시대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리더상이 여전히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늘 비전을 확실히 하는 리더, 그리고 싫으실지도 모르지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리더, 그리고 늘 소통하는 리더. 소통에 대해서는 얘기가 그동안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비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학교에서 총장님이나 뭐 보직 교수님들한테도 늘 드리는 얘기가 우리가 성숙한 리더를 키우고 인텔렉추얼 파이어니어를 키우고 이게 서울대의 미션, 그죠? 비전보다는 미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션은 우리가 왜 있는가인 거죠. 우리 존재 이유가 뭐냐. 비전은 그것과 달리 앞으로 어떤 모습이고 싶으냐. 그게 5년이나 10년이나 어떻게 보고 싶으냐. 그래서 미션하고 비전이 사실은 조금 틀리기는 한데요. 근데 비전이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막 비전, 뭐 제가 학교에서 집 왔다 갔다 하는 길에도 무슨 HS 효성, 뭐 같이 뭐 이런 것들이 막 써 있는데 저는 그게 정말 비전이, 왜냐면 저는 비전이라고 할 때는 비전을 이제 미래의 우리가 이건 거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과 지금 하는 행동이 연관을 가지고 나를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것이어야지 좋은 말 다 공유 개방 가치랑 똑같은 거예요. 좋은 말 늘어본다고 그냥 겉도는 말로 그냥 좋은 말이지 뭐 이거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하고 연관성이 없으면 저는 그걸 비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미션, 우리가 만들어진 미션과 매우 관련성을 가져야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추동하느냐를 관련이 있을 때 저는 그래야지만 그거를 비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경영학 교수님한테 되게 좋은 사례를 들었는데요. 76년에 애플사가 창업을 할 때 그 스티브 잡스, 뭐 코딩도 처음엔 제대로 할 줄 몰랐다고 그러죠. 스티브 잡스하고 워즈니악이라는 두 명의 CEO가 공동 창업을, 워즈니악이 기술자였던 거잖아요. 근데 워즈니악은 계속 회사에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미래에는 컴퓨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니까 애플은 컴퓨터 기술의 선도 기업이 되고 지배적 기업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거보다는 나는 8살 어린이들도 쉽게 쓸 수 있는 컴퓨터를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줬으면 좋겠어. 이게 저는 딱 어떤 게 비전이고 어떤 거는 전략 수준에서 멈추는지. 선도 기업이 되겠다라는 거는 그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뭔가 조금 비전은 저는 너무 현실적인 거는 비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은 약간 뻥치시고 있네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조금은 허황되고 조금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네 정도의 어떤 간지에 딱 머무르는 그 정도가 조직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딱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비전과 전략의 차이를 딱 보여주는 좋은 그 사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리더가 계속 비전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하는지는 아까 그런 AI의 물결,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변화되는
뭐 정책 환경도 굉장히 달라질 거고 노동 환경도 굉장히 달라질 거고 여기 하시는 업들이 다 다양하시겠지만 업의 본질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많지만 어쨌거나 비전이 계속 공유돼 그 조직 안에 그게 2명이 있는 조직이든 5명이 있는 조직이든 100명이 있는 조직이든 그런 그래 이렇게 되면 우리 참 좋겠다 5년 후 10년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같이 쓸 수 있다면 그게 지금의 행동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그게 또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엮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리더라면 뭐 AI에 스킬풀하고 먼저 많이 그 지시도 할 줄 알고 보고서도 많이 읽으셔서 세상에 굉장히 익숙하시고 그래서 슈퍼히어로처럼 막 솔루션도 내놓으실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좋지만 1차적으로 비전이 뚜렷하고 이 구성원들한테 끊임없이 비전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리고 비전을 계속해서 재생하실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지금처럼 굉장히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매우 불확실하고 매우 매일 이 변화가 많을 때는 그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어디서 제가 들은 말이죠. Any map is better than no map.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래 열심히 해보자. 이거보다는 틀린 맵이라도 맵이 있는 게 굉장히 좋다. 이런 게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자 하는 비전의 중요성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시대가 요구하는 건 좀 공부하는 리더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슈퍼히어로 되지 말라며 배치되는 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같이 공부하는 거죠. 같이 공부하는 거죠. 내가 뭘 알아서 누구한테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공지능이 되게 많이 이제 아까 앞에 강의하신 교수님이 뭐 그 포닥보다 훨씬 더 AI가 똑똑하다 그 현실이거든요. 저희 박사과정 학생 한 명씩 저희 배정받는데요. 제가 이번 학기 보니까 하나도 일을 안 시켰더라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뭔가 찾아와라. 도서관 가서 어떤 분야 거를 한번 리뷰해와라. 그 학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뚝딱한 기껏해야 제일 어려운 문제 저는 진짜 PT 조금 유료를 쓰고 있는데 돈 많이 내고 쓰는 것도 기껏해야 10분 15분이면은 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보통 박사과정 학생이 뭐 한 열흘 정도 주세요 뭐 했던 애들을 너무너무 뚝딱하기 때문에 그 경험하고 공부하는 게 지식을 많이 과거식으로 지식을 많이 머릿속에 넣으시라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조금씩 공부하면서 하는 게 약간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촉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AI가 우리가 이거 좀 찾아봐야 돼. 그럼 금방 지식이나 팩트나 객관적인 사실들은 금방 줄 수 있기 때문에 리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주변을 서베이하면서 자기 주변을 관찰하면서 결국 공부를 하는 거는 뭘 많이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촉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촉을 기르고 문제를 묵히실 필요도 없고요. 고민을 숨기실 필요도 없고요. 이런 거 정말 고민된다. 같이 한번 풀어보자 하면서 뭘 크게 이루고 우리가 뭐를 막 도달을 하고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함께 작은 성공이 그런 축적되는 거. 왜냐면 일단은 보고서나 기사나 숫자로만 세상을 이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촉이 더 중요한 거기도 하고요. 보고서나 기사나 숫자들은 이제는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뭘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금방 정말 배달이 되는. 팀장이 뭐야? 하루 종일 보고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팀원들 장단점 파악해서 걔들 역량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판 깔아주는 사람 아니야? 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빠져가지고 거의 본방사수했거든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거 짤 받아놔야지 학교에서도 사실은 그리고 솔직히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애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가 학생들이랑 제일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애가 대학을 졸업할 쯤이 되니까 점점 애들을 이해할 수가 없게 그런 미국으로 근데 그럴수록 막 내가 애들을 이해하는 척하고 뭐 애들이 뭐 쓰는 말을 막 조사해서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태도로 애들을 대하는 것들이 훨씬 좋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사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도 매우 뭐 선생과 제자가 옛날처럼 그렇게 수직적인 관계로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애들이랑 일정 시간 되게 릴레이션십 타임을 가져주는 게 되게 학교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연결은 뭐 계약관계나 MOU나 이런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간 습관적인 대화가 관계를 만들고 습관적인 대화가 또 학습을 하는 어떤 지식을 축적하는 인프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조직도가 왜 피라미드로 그려져 밑에서부터 정보를 처리해서 줄이고 요약해서 결국은 맨 탑에 있는 CEO는 매우 중요한 거, 뭐 대통령은 엄청나게 복잡한 보고서를 상고관, 행정관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결국은 한 페이지로 브리핑 받으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지식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조직이라는 피라미드 안에서 그런 지식을 처리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사실은 대화가 인프라가 돼서 그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대화하고 리더를 하냐. 이 사실 뒤에 세 번째도 소통하는 리더, 대화하는 리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어린이들이 자랄 때 소통적으로 수직적인 것들이 약간 깨지면서 수평적인 게 만들어지면서 그게 이제 인간이 소통자로서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조직에서도 무조건 MD 뭐 직원들이랑 편하게 지내야 되고 저 같으면 뭐 지금 막 엄청 저랑 뭐 30-40년 차이 나는 학생들 들어오는데 얘네들이랑 막 친해지려고 막 이렇게 수평적인 소통이 저는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소통은 저는 적절한 수직적 소통, 그러니까 약간 지시, 혹은 이끌, 혹은 명령, 정말 그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참여 공유 개방이니까 다 에브리바디가 똑같이 저는 그게 너무 잘못된 어프로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면으로는 내가 영향을 미치고 지시를 하고 어떤 것들은 확실히 디렉션을 내릴 것인가와 어떤 것들은 수평적으로 이 수평적인 관계를 인파화할 것인가가 굉장히 적절히 그동안 사실은 소통해야 돼, 소통 이전에 멤버십이어야 돼, 그래서 막 친하게 지내면 해결이 돼. 친하게 지내면은 좋은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조직들이. 그래서 리더의 소통은 저는 이런 내가 어떻게 인플루언스를 수직적으로 미칠 것인가와 어떨 때 이렇게 권한을 주는 인파화할 것인가의 역할을 적절히 조합을 하시는 그건 이제 본인마다의 개성도 있을 거고 팀원들의 개성이나 이런 스타일도 있을 것이고 그게 결국은 어떻게 과업을 할 것이냐와 우리 조직 안에 어떻게 릴레이션십을 할 것이냐의 조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대학원생들이랑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야 뭐 시켜 먹을까 하고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애들 뭐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고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학생들이랑 랩 미팅 같은 거를 60분 정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미리 머릿속으로 저는 시간을 조금 생각하고 들어가요. 앞에 오프닝 앞에 한 10분, 뒤에 10분, 혹은 앞에 5분, 뒤에 5분 정도를 릴레이션십 타임으로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중간에 뭐 한 30-40분을 태스크에 집중한다라고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오케이 나 5분 지났으니까 자 이제 이 얘기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사실은 조금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는 그 앞에 있는 미팅 얘기도 하고 뭐 날씨 얘기도 하고 뭐 이따 미팅 끝나고 뭐 먹을까라는 얘기도 하고 뭐 우리 팀빌딩으로 뭐 할까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제 딱 시간이 지나면 오케이 태스크 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뒤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얘기를 하다가 끝나는 그런 뭐 시간 컴파트먼트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미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저보다 훨씬 더 그 오랜 세월 그 스몰 조직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이런 조합 부분은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모두 다 필요하고 무조건 수평적이고 친해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AI 시대 리더는 기술에 너무 집어삼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정답을 아는 해결사이실 필요도 없고요. 팀원들이랑 같이 사실은 판을 설계한다는 건 전 릴레이션십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가진 힘이 더 중요해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협업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조금 애들이 뭐 미팅을 할 때 지난번 미팅 보니까 뭐 박사과정 학생이 석사과정 학생을 조금 찐따를 주는 것 같고 그런 관찰했다가 나중에 좀 1대1로 불러서 조금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수평적으로 릴레이션십 매니지 할 거 하고 태스크가 가고 있는가 두 개를 잘 적절하게 구사를 하시면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해야 하는데 이 판의 설계는 협업이나 같이 시간을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비전에 대해서 늘 확인하고 그거를 공유하는 작업이 결국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른 저자인데요. 예, 교육학을 하시는 분인데 길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예.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그만 헤매고 질문 계속 하지만 그 질문을 하면서 좌충우돌 가는 길을 만드는 길에 우리가 가고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